톰은 이제 결심을 굳혔다. 그는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다. 그는 버려진 친구도 없는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차피 그를 쫓아내려는 것이 그들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지만 왜 그러지 않겠는가? 친구도 없는 사람이 불평할 권리라도 있단 말인가? 그래, 결국 그들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범죄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때쯤 그는 초원길을 한참 내려가 있었고 학교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그의 귀에 울렸다. 그는 이제 절대로 다시는 그 익숙한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흐느껴 울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이것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라 강요당한 일이었다. 차가운 세상으로 내몰렸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자 그의 울음은 점점 거세졌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마음에 버시자 맹우인 조 하퍼를 만났다. 조는 단호한 표정으로 가슴속에 커다란 슬픔과 결심을 품은 듯 보였다. 이들은 명백히 한 영혼이 된 두 사람이었다. 톰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집에서의 냉대와 무관심을 피해 끝없는 세상을 떠돌며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가 자신을 잊지 말기를 바랐다. 그러나 알고 보니 조 역시 같은 부탁을 하려고 톰을 찾아온 참이었다. 조의 어머니는 그가 맛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크림을 먹었다고 때렸다. 분명 그녀는 조에게 질렸고 떠나길 바라고 있었다. 그녀가 그런 마음이라면 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가엾은 아들을 차가운 세상으로 내몰아 고통받고 죽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빌었다. 두 소녀는 슬픔 속에서 걸어가며 서로 끝까지 함께하며 죽음이 그들의 고통을 끝낼 때까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나누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는 은둔자가 되어 외딴 동굴에서 마른 빵 부스러기로 연명하다가 결국 추위와 굶주림과 슬픔 속에서 죽어가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톰의 말을 듣고 나니 범죄자의 삶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해적이 되기로 동의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남쪽으로 3마일 떨어진 곳, 미시시피 강이 1마일 조금 넘는 너비로 흐르는 지점에 긴 모양의 좁은 숲이 우거진 섬이 하나 있었다. 섬의 앞쪽에는 얕은 모래톱이 있었고 그곳은 해적 소굴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곳은 무인도였으며 강 맞은편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다. 결국 잭슨 섬이 그들의 아지트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적질을 할 것인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허클베리 핀을 찾아갔고 그는 망설임 없이 합류했다. 그에게는 어떤 삶이든 다 똑같았기 때문이다. 곧 세 소녀는 마을에서 2마일 떨어진 강가의 외딴 장소에서 자정에 만나기로 했다. 거기에는 작은 통나무 뗏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훔칠 계획이었다. 각자는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챙기고 가능한 한 어둡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마치 진짜 범죄자처럼 훔칠 수 있는 식량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세 소녀는 조만간 마을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슬쩍 흘리는 기쁨을 누렸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입 다물고 기다려라 라는 경고를 받았다. 한밤중 톰은 삶은 햄과 몇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을 챙겨 도착했다. 그는 무성한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약속 장소를 내려다 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고 사방은 고요했다. 거대한 강은 마치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했다. 톰은 잠시 귀를 기울였으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낮고 또렷한 휘파람을 불었다. 아래쪽에서 대답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톰은 두 번 더 휘파람을 불었다. 같은 방식으로 신호가 돌아왔다. 그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누구냐? 톰 소여다. 스페인 해역의 검은 복수자. 너희 이름을 대라. 붉은 손의 허크핀, 그리고 바다의 공포조 하퍼. 이 이름들은 모두 톰이 좋아하는 책에서 따온 것이었다. 좋다. 암호를 대라. 그러자 두 명의 쉰 목소리가 동시에 어둠이 깔린 밤속으로 섬뜩한 단어를 속삭였다. 피. 그 말을 마치자마자 톰은 햄을 절벽 아래로 던지고는 뒤따라 내려가면서 피부와 옷을 여기저기 찢고 말았다. 절벽 아래 해안선을 따라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었지만 해적에게 중요한 어려움과 위험이 결여되어 있어 톰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바다의 공포. 조 하퍼는 베이컨 한 덩이를 가져왔고 그것을 여기까지 나르느라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 붉은 손에 핀 허클베리 피는 프라이팬 하나와 반쯤 말린 담배잎을 훔쳐왔으며 옥수수 속대를 몇 개 챙겨 파이프를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3명 중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사람은 허클베리 핀뿐이었다. 스페인 해역의 검은 복수자 톰은 말했다. 불 없이 시작할 순 없어. 이것은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다. 당시에는 성량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야드쯤 위쪽에 떠있는 거대한 뗏목에서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가 불을 훔쳐왔다. 그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모험처럼 연출되었다. 쉿! 하고 속삭이며 때때로 멈춰서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보이지 않는 단검 자루를 움켜쥐듯 행동하며 마치 적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칼을 끝까지 박아라. 죽은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같은 음산한 명령을 속삭였다. 사실 뗏목의 사공들은 마을로 내려가 식량을 샀거나 흥청망청 노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해적이라면 이런 일도 해적답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곧 그들은 떠났다. 톰이 지휘를 맡고 허클베리 핀이 뒷노를, 조가 앞노를 잡았다. 톰은 배 한가운데 서서 눈썹을 찌푸리고 팔짱을 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바람에 맞춰 좋다 하라. 알겠어요, 선장님. 침착하게. 좀 더 침착하게. 침착하게 조타 중입니다, 선장님. 배를 한 포인트 돌려라. 한 포인트 돌렸습니다, 선장님. 소년들이 묵묵히 뗏목을 강 중심부로 몰아가면서도 이 명령들은 단지 멋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돛을 어떻게 하고 있나? 주돛, 탑세일, 그리고 날개돛을 펼쳤습니다, 선장님. 로열 돛을 올려라. 돛대 위로 올라가. 너희 중 6명 포어탑 마스트 스턴스를 펴. 빨리 움직여라. 알겠어요, 선장님. 메인트 갤런 세일을 풀어라. 시트와 브레이스를 준비하라, 친구들. 알겠어요, 선장님.
조타를 좌연으로 돌려라. 배가 기울어질 때 대비하라. 좌연, 좌연. 자, 모두 함께 침착하게. 침착하게 유지 중입니다, 선장님. 뗏목은 강의 중앙을 지나 더 멀리 나아갔다. 소년들은 뗏목의 머리를 똑바로 맞추고 뇌서 손을 뗐다. 강물의 수위는 높지 않아서 물살은 시속 2부터 3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 45분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뗏목은 먼 마을 앞을 지나고 있었다. 마을이 있는 곳에는 두세 개의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며 별들이 흩뿌려진 광대한 강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을은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스페인 해역의 검은 복수자. 톰은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서 자신이 한때 즐거움을 누렸고 또 고통을 겪었던 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기를 바랐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위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해적으로서 입가의 냉소를 머금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잭슨 섬을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는 것은 그의 상상 속에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마지막 이별을 나누며 만족스럽지만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왔다. 다른 해적들도 역시 마지막 시선을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느라 자칫하면 물살에 휩쓸려 섬을 놓칠 뻔했다. 다행히도 제때 위험을 알아채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다. 새벽 2시쯤 뗏목은 섬의 앞쪽 200야드 위에 모래톱에 얹혔다. 소년들은 물을 헤치고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옮겼다. 뗏목에 실려있던 것 중에는 낡은 돛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덤불 사이에 작은 공간에 펼쳐서 식량을 보관할 텐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진정한 무법자답게 날씨가 좋을 때는 하늘 아래에서 그대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들은 숲속 깊숙이 20에서 30걸음쯤 들어간 곳에 있는 거대한 통나무 옆에서 불을 피웠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구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가져온 옥수수빵의 절반을 다 써버렸지만 이런 야생의 자유로운 만찬은 그들에게 황홀한 기쁨을 선사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미지의 섬에서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 속에서 마치 진짜 해적처럼 자유를 만끽하는 느낌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소년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숲속의 거대한 기둥 같은 나무들, 반짝이는 나무십, 그리고 축 늘어진 덩굴을 붉게 물들였다. 마지막 바삭한 베이컨 조각이 사라지고 옥수수빵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깨끗이 먹어치운 후 소년들은 풀밭에 드러누웠다. 배가 부르고 마음도 흡족했다. 더 시원한 곳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야말로 그들의 모험에 걸맞은 필수 요소였기 때문이다. 완전 신나지 않냐? 조가 말했다. 끝내줘. 다른 애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긴? 여기에 오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겠지. 그렇지, 허크? 그럴걸. 어쨌든 난 완전 만족해. 난 보통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도 나한테 참견하거나 괴롭힐 수 없잖아. 이게 딱 내 인생이야. 아침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세수도 안 해도 되고 쓸데없는 규칙 따위도 없잖아. 해적은 육지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만 은둔자는 기도하느라 바빠야 하고 게다가 혼자라서 재미도 없단 말이야. 아, 맞네. 그렇지만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지금 보니까 해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옛날처럼 은둔자를 존경하지 않잖아. 하지만 해적은 항상 존경받아. 그리고 은둔자는 제일 딱딱한 곳에서 자야 하고, 머리에 거친 베옷이랑 젤을 뿌려야 하고, 비도 맞아야 하고. 근데 왜 머리에 베옷이랑 젤을 뿌려야 해? 몰라. 그냥 그래야 하는 거야. 은둔자들은 다 그렇게 해. 너도 은둔자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해.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럼 뭘 할 건데? 몰라. 근데 그건 안 할 거야. 허크, 넌 무조건 해야 해. 안 할 방법이 있냐? 그냥 안 하면 되지. 안 해? 그럼 너야말로 형편없는 은둔자가 되겠구나. 망신스러울 거야. 붉은 손에 핀 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옥수수 속대를 파내어 담뱃대를 만들고 잡초 줄기를 끼워 넣은 뒤 담배를 채우고 불을 붙여 향기로운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완전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다른 해적들은 그의 이 장엄한 악습을 부러워하며 조만간 자신들도 배워야겠다고 은밀히 결심했다. 그러다 허클베리 핀이 물었다. 근데 해적들은 뭘 해야 해? 엄청 신나는 일만 하면 돼. 배를 습격하고 불태우고 보물을 챙겨서 귀신들이 지키는 무서운 섬에 묻어두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들을 널빤지 위를 걷게 만들고. 그리고 여자들은 섬으로 데려오지? 여자들은 죽이면 안 돼. 맞아.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 해적들은 너무 고결하거든.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아름답지. 그리고 해적들이 입는 옷은 또 얼마나 멋지냐고. 전부 금이랑 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있다고. 조가 흥분하며 말했다. 누가? 해적들이지. 허클베리 핀은 자신의 낡고 남루한 옷을 바라보며 불이 죽었다. 난 해적 옷을 입기엔 너무 초라해. 근데 이거 말고는 입을 것도 없어. 하지만 톰과 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해적질을 시작하면 멋진 옷도 금방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허클베리 핀에게 부유한 해적들은 처음부터 멋진 옷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그의 허름한 옷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점차 대화는 잦아들었고 졸음이 떠돌이 소년들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다. 붉은 손에 핀 허클베리 핀은 손에서 파이프를 떨어뜨리고는 양심의 가책도 후회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바다의 공포 조와 스페인 해역의 검은 복수자 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조용히 누운 채 속으로 기도를 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하기는 무서웠다. 혹시라도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러나 막 잠에 빠지려는 순간 불청객이 찾아왔다. 그것은 양심이었다. 그들은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출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리고 곧 훔친 고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양심의 진짜 고문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우린 사탕이나 사과 같은 것도 여러 번 슬쩍 했잖아. 하지만 양심은 그런 얄팍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사탕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슬쩍하기였지만 베이컨과 햄 같은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분명한 이였으며 성경에서도 도둑질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결심했다. 앞으로도 해적질은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도둑질은 하지 않겠다고. 그제야 양심은 휴전을 선언했고 이 모순적인 해적들은 평온하게 잠들었다.